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막차를 타야 한다는 그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음 달 시행될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실수요자들은 어떤 대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이란 폭격이 국내외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전망해보고요. 이번 주 금융시장의 주요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중동 사태 충격에도 비교적 잘 버틴 거죠? 네, 잘 버텼어요. 네. 일단 종가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24% 7포인트가 떨어져서요. 3014.4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85% 6.74포인트가 하락한 784.7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에 3,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낙폭을 키워서 2,970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낙폭을 줄이더니 3,000선 회복을 하면서 네. 중동 사태 충격을 그래도 극복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수가 버텨준 데에는 역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난 데 따른 것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어쨌든 지수가 중동 사태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1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정유주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또 중동 전쟁 위기 고조에 해운, 방산, 원전주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오늘 2%대 낙폭을 보이며 조정을 받았고요. SK하이닉스도 하락세였는데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 특위라는 거를 출범했습니다. 네. 특위위원장에는 현역 의원인 오기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고요. 오기영 특위위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놓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상법 개정을 비롯한 정부가 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에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는 지금 달러 기준으로 10만 1,00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는 이제 1억 4,200만 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선이 일시적으로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트코인도 역시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이제 가장 거래가 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만 10% 넘게 하락했고요. 이 밖에 리플이나 솔라나, 도지코인 같은 거래대금 상위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다 두 자릿수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전쟁 소식이 전해지면 약세로 들어가는 성향을 보이죠. 반대로 이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3,389달러 선까지 올랐다가요.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3,300 방금 70달러대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죠.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한 77달러 선에 있기는 한데 주말 사이에는 또 79달러를 훌쩍 넘으면서 80달러 선 위협했고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주말 사이에 5% 정도 오른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로 봉쇄가 현실화된다라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중동 전세가 장기화되거나 이제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경제적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는데 일단 직격탄이 되는 부분이 역시 국제유가가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35%, 액화 천연가스 LNG의 33%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요충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동에서 원유를 대부분 들여오기 때문에 네.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협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 해협을 대치할 항로도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JP모건 체이스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거나 중동 전역으로 갈등이 확산될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현재 이란 의회가 미국 공격에 대항해서 해협 봉쇄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이고요. 실제로 봉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뭐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랍 산유국들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자 같이 뭉쳐서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시적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정도로 네. 심각한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란이 실제 봉쇄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이란의 최대 최대 원유 수출국이 중국인데 네.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 경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실제 봉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올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고요? 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조사한 결과이고요. 올 하반기에 10만 323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를 해보면 39% 급감한 거고요. 네. 올해 상반기와도 비교해보면 29% 감소한 물량입니다. 다 크게 줄어든 거죠.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이제 5만 2,800여 가구, 상반기 대비해서는 12% 감소한 물량인데 네. 이 가운데 서울과 인천은 각각 20에서 20%와 27% 적은 물량이 공급된 것이고요. 경기는 그나마 하락폭이 적습니다. 2% 줄어든 물량입니다. 지방은 총 4만 7,400여 가구가 입주를 해서 상반기보다 41%나 급감을 하는 물량이 입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이제 특정 시점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세대수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준공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입주 물량이 이렇게 크게 감소한다는 것은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라는 신호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처럼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 부족은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밖에 전월세, 임대차 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 절차 밟고 있었던 티몬이 새 주인을 찾았다고요. 네. 법원이 티몬의 회생 계획에 대해서 오늘 강제 인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이제 티몬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회생 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근로자나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서 네.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티몬은 작년 7월에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고요. 이후에 티몬이 빠른 매각을 통한 변제를 위해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인수자를 물색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3월에
회생계획 인가 전에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네. 법원이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에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가결 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4분의 3, 회생 그 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중소상공인이나 소비자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 회생 채권자 조의 찬성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회생계획안이 결국 부결이 됐고 팀원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인가 결정, 즉 강제 인가 결정을 법원에 요청을 했고 이제 법원이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네. 법원의 강제 인가 결정으로 티모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아시스 측에서는 직원들을 투입해서 티모 시스템을 복구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7분입니다. 다음 주죠. 7월부터 3단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대출이 줄어들 거라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규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려들면서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7월에 이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 수요가 단기적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DSR 시행 범위 또 대상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실제로 네. 대출 창구에 가보면 그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일단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네. 예, 대출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게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많고 네. 또 사실 그 대출 금액 자체도 예전에는 그냥 필요하신 만큼 빌리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제 빌릴 수밖에 없는 빌릴 수 있는 폭이 좀 더 커졌으니까. 커진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빌리면 갚아야 되는데 네. 왜 더 많이 빌리는 거예요? 일단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잔액 대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대출이 되나요? 지금은 거의 지금 매매 잔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거죠.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매매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집을 봤을 때는 8억이었는데 네. 본인께서 이제 이번에 집을 사려고 했던 10억이에요. 그러면 원래 예상했던 금액에서 2억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래되는 가격에서 네. 이제 가격이 2억이나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 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KB 시세 네, 이런 맞습니다.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매매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KB 시세라는 기준가가 있는데 네. 대출을 할 때는 이제 기준가로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급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실제 매매가보다 KB 시세가 낮은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적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찌됐든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뉴스를 접하고 집값이 오르나 보다 혹은 대출이 많이 늘어났나 보다 하는 네.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미 봄부터 네. 지금 여름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봄부터 맞습니다.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냐면 이제 네. 토호제가 잠시 해제가 됐었잖아요. 아, 2월 중순인가 네, 그때요. 네. 그때 강남에 있는 많은 주택을 거래하면서 대출이 이제 강남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많은 분들이 대출을 신청을 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재지정 됐잖아요. 3월에. 네. 그러면서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 서초는 이제 그 조금 들어갈 수 주춤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하고 그 네. 외곽 지역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포하고 성동, 특히 목동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 지역들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은 50%만 대출이 가능한데 아. 비규제 지역은 70%까지 아. 무주택자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으로 가는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규제 지역이라면 어떤 규제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을 말씀드리는 아, 거고 좀- 투기 과열지구라서 이제 네. 강남, 서초, 네. 송파, 용산 이렇게 네 개 구가 전국에서는 지금 규제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구일 때 규제 지구인 네, 거고 거기는 맞습니다. 어쨌든 50%까지만 밖에, 빌려준다. 네, 대출이 네.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토호제가 잠깐 풀렸다가 재지정될 때 이미 대출은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토호제가 확대 재지정된 다음에 좀 주춤하다가 인근으로 좀 집값이 오르면서 이게 네.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뒤늦게 집을 사겠다는 분들이 다시 또 대출을 일으키는 네. 그런 상황. 맞습니다. 네. 이군요. 그리고 네. 이제 지금은 사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비율도 크지만 이제 이번 기회에 나는 더 상급지 내지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무주택자분들은 갑자기 올라버려서 어우, 네. 무서워서 못 사요. 그렇죠. 네, 돈도 없고 네. 예, 무섭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지금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원래 내 집이 잘 안 팔렸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 네. 근데 내 집이 팔리는 거예요. 아, 팔려야 가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집을 팔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급지로 가다 보면 이제 대출이 더 많이 필요하신 거죠. 본인 집보다 네. 뭐 5억, 10억 더 비싼 집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대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월부터 네. 3단계로 간다. 스트레스 네. DSR이 하니까 그 전에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급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아, 많아요. 네. 사실 이게 그 말씀하시다시피 뭐 그렇게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거나 네. 예,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심리적으로 뭔가 규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규제 전에 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규제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크게 달라지는 막연하게는 거는 뭐 많이 달라진다고 네. 생각했는데 점점 들여다보면 조금 크진 않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달라집니까? 일단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자가 아니라 대출받는 분의 이제 실제 은행에다가 지급을 하는 이자가 아니라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이제 가상의 금리인데요. 네. 이제 변동 금리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취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변동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원래 그 대출 이자가 4%면 네. 대출을 할 때 5.5%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금리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네. 한도가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형은 뭐냐면 5년 고정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5년 고정인데 혼합형은 5년 고정이 끝나면 이제 변동금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5년 주기형은 네. 5년 단위로 이제 계속 고정금리가 시행이 되는 그런 금리예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고정금리를 권장하다 보니까 이런 5년 고정은 조금 혜택을 주고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변동금리는 1.5%를 올려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지금 혼합형 같은 경우는 1.2%를 올려서 계산을 하고요. 네. 주기형은 0.6%를 금리를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까?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이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가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고요. 현재보다. 그리고 이제 혼합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1,700만 원. 그리고 주기형으로 가시는 분은 네. 900만 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혼합형 안 하시면 돼요.
그죠? 주기형 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선택을 하실 때. 그래서 네. 한 1,000만 원 정도 뭐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불안해하는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0년 만기 상품이 나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금융당국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은행권 이제 하고 네. 회의를 하면서 약간 좀 조정을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40년이 이제 30년 만기로 줄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갚아야 될 게 더 많잖아요, 한 달에. 그렇죠. 그런 부담도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일단 3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야 되는 이제 원금 상환이 커지기 네, 때문이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만기가 줄어들게 되면 DSR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으니까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좀 빨리 해야 빨리 하고 되겠다는 싶다. 생각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대출도 규제 지역하고 아닌 거하고 네. 20%포인트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70이냐 50이냐. 그쵸. 만약에 이 지역이 지금 내가 살려는 데가 한 몇 달 지나서 규제 지역으로 되면 이제 50밖에 못 빌리니까 네. 아예 못 사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세요. 아, 네. 네.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계약서 쓰는데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일 것 네. 같아요. 잔금은 보통 몇 개월 후인데 그렇죠. 그때 바뀌면 이 네. 계약이 유효한가 그렇죠. 소급해서 하는가 네. 아닌가 이런 질문 계속 받으시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네. 계속 질문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규제 지역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뭐 정부나 은행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찌 했느냐. 아, 네.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 아닐 때 매수를 하신 분이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네. 소급을 이제 하지는 않았어요. 네. 이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그러면 네. 이제 큰일 나잖아요. 네. 작은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내린 방침은 계약서 날짜. 왜냐하면 규제 지역으로 바뀌기 전이라는 그 계약서의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계약서 날짜는 종이로 쓰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네, 이건 이제 수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입금증 우리가 이제 계약금을 대부분 이제 이체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정확하게 네, 그 날짜가 딱 찍혀 있는 아. 입금증 이 두 가지를 은행에 제출을 하면 네. 원래 규제가 일어나기 전에 네. 그 지역의 LTV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일단 갈아타기 수요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주택자에. 그러면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대출에 그 유리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지금 가장 이제 혜택이 많은 대출은요. 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네. 아이가 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있으면 이제 집을 매수할 때 대출 금리가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생아 대출은 그러면 지금 이미 아이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아니면은 돼요. 태어날 예정인 것도 그러니까 있나요? 아니요. 태어나야지만 가능해요. 임신 태어나서 중이면 안 돼요? 되고요. 네. 태어나서 몇 개월까지 돼요? 지금 현재 올해 내년까지 계속 연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네. 30년 고정금리예요.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최저가 1.8% 너무 좋죠. 시장 금리 절반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 일반 빌리는 네, 물론 분들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약간 네. 금리가 오르거나 그러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최저 금리가 1.8%이기 때문에 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받는 게 받으시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네. 9억 이하인 분들이 네. 최대 5억까지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서 네. 이제 신생아 특례는 네. 이 무조건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신 중인 아이는 억울하지 않냐?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태어나면 이제 네.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시면 됩니다. 갈아타기가 가능. 해줘요? 네, 그럼 매매장금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그러면 해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금리를 네, 해줄까요?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은 뭐 네. 대환을 하시던지 매매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그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대 분들이 집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연봉이 높기 때문에 네. 그 소득 대비 70%까지 충분히 다 대출을 받아서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걱정이 좀 되긴 하죠. 대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네. 10억 넘는 거는 뭐 다반사인 경우가 보통 어느 많거든요. 정도로 권하세요? 소득의 몇 배까지 그 대출을 받아서 성실히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정해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에서 DSR 규제를 했잖아요. 네. DSR 규제가 1금융권은 40%, 네. 2금융권은 50% 네.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없을 때 네. 소득의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7.4배 정도. 네. 네, 그리고 2금융권 같은 경우는 한 9배 정도의 네. 대출 한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연봉이 두 분이 합해서 1억 정도 된다. 네. 그러면 뭐 한 7억 넘게 가능합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지는데 네. 7억 얼마를 젊은 부부가 30대 초반의 부부가 만약에 30년까지 이렇게 받으면 네. 뭐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가 평생 그 집에서 뭐 그 힘들게 네. 그 뭐죠 원금 상환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약간 이제 잘 빌리고 잘 갚는다. 나중에 팔 때 달 상환한다. 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제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이 이제 가계 대출을 약간 좀 억제시키려는 거, 그렇죠. 규제를 한다는 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몰리는 수요를 좀 억제시키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불똥이 다른 데로 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난주 언제부턴가는 전세 대출하고 네. 정책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그 스트레스 DSR 규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네. 나온 것 같은데 맞나요? 이미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고 네. 전세 보증금이 60%가 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은 이제 DSR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원래 그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허그에서 그 안 된다.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네. 정책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 대출은 이제 소득이 있는 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부터 그게 시행이 될까요? 지금 네.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6월 13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네. 약간 연장이 돼서 6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을 꼭 따져서 대출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되고요. 네. 소득이 없거나 안 된다, 신용점수도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가셔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렵죠. 많이 그럼, 어렵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기존에 대출 받았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세 대출 받은 기존에 분들은?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네. 연장은 은행에서 같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신규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해당 은행에서 심사하면서 연장까지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새로 받거나 뭐 증액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려울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을 축소하려는 이유가 전세 대출을 좀 이제 못 받으면 전세 수요가 줄어서 네.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봐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네. 손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전세 사기를 네. 다 보증해 주느라고 너무 적자가 지금 폭이 크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이제 소득을 안 보고 전세 대출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적자가 크다,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보증 한도도 원래 100%에서 90%로 줄였고요. 네.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행에서 손해가 나면 100% 다 물어줬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100% 안 물어주고 90%만 보증을 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책임을 져라. 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허그에서는 이제 그 너무 손실이 크니까 소득이 있는 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손실 때문에 이 전세 대출의 소득을 보는 거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네.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요. 음. 그럼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주택의 매입 수요를 자극하는 간접 대출로 전세 대출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매매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을 해서 줄이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새 정부가 뭔가 정책을 내놓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세금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의 어떤 그 이제 대선 공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세금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에 준하는 다른 식의 어떤 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중에서 그 주담대 지금 우리가 얘기를 네. 하는데 가중치를 좀 달리해서 뭐 미분양 많이 나는 뭐 지방이나 이런 데는 좀 다르게 하고 또 네. 서울 집값 집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데는 좀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네. 나오는데 다 지금 설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 거로 네.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가장 그 편안한 방법이 이제 대출 규제거든요. 세금은 이제 조금 더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네. 대출을 조이면 조금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이제 그런 규제가 약간 핀셋 규제잖아요. 지방은 네, 네. 늘리고 이제 뭐 서울이나 수도권은 줄이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밖에 못 사요. 취득세가 워낙 예, 다들 중과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하나밖에 집을 못 사는 상황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예, 지방에 있는 집, 뭐 미분양난 주택을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밖에 못 살 때는 이제 점점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 LTV를 뭐 조정을 한다거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러려면 규제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이제 새 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총론적으로.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서 느낀 경험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시면 실수도 많이 나오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오버슈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 집도 잘 팔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가는 게 좋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사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 전세 임차인으로 계신 분들은 네. 저 지금 많이 좀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러실 분들한테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일단 그 지금 전세 대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자가 거의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득이 네. 없거나 집이 없는 분들이세요. 네. 그럼 집이 없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자산도 별로 없으시고 예, 소득도 낮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월세보다 좀 싸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소득 증빙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네. 계약을 했는데 소득 없어요 이러시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 되면 서울 보증 같은 경우 이제 대체 소득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이제 건강보험으로 대체해서 조금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소득 있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점수 관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론이라든지 다중채무 카드론이 그렇게 안 된다면서요? 좋습니다. 점수가 확 떨어진다면서요?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카드론이 카드 한 개가 하나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카드 한 3개 정도 빌리면 3군데의 은행에서 조금 소액 대출을 현금 서비스 이런 거 받으면 위험한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신용 점수를 올리는 그런 카드론이나 이런 거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갚은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야 신용이 회복이 돼요? 그게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늦게 되는 분들도 최소 뭐 있어요. 6개월도 걸린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어서요. 네. 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빌리시면 신용 점수 떨어져서 대출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래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대출 금리는 단 0.01%도
이제 금액이 많다 보면 그게 큰 거가 되거든요. 그럼요. 모으면요. 그럼요. 우리 그거는- 은행에다가 저는 돈 자꾸 갖다 주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줄이기 위한 뭐 방법이 네. 있으면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고. 네, 일단 대출을 받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아무 은행이나 가서 쉽게 뭐 주거래 은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네, 충분히 비교하셔야 주거래 은행 되거든요. 가면 제일 잘해주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네. 막 금리를 막 올리고 있는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에요. 이러면 굉장히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제일 그래서 잘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은행이 제일 좋아하는 고객님은 이제 신규 고객님. 예, 그러니까 예, 내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충분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 계약을 하면 네. 예, 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 계약서 쓰실 때 네. 미리 부동산에다 말씀하시면 아. 금리가 한 0.2% 정도 0.2요? 크네요. 네,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지난주 어떤 흐름 보였습니까? 미국 증시 지난주에 그냥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다우가 0.02% 올랐고요. 나스닥이 0.21% 올랐고 S&P 500은 이제 마이너스 0.15% 빠졌으니까 뭐 큰 변화가 없었고 기업별로도 이렇게 뭐 빅테크가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테슬라가 약보합이었고요. 엔비디아 애플이 좀 올랐는데 뭐 1, 2% 정도라서 큰 변화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지난주에 제일 특징 기업은 이제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네. 전 세계 2위 발행사거든요. 네. 이제 지난 한 주에만 이제 79.9%.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주 뜨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엄청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네. FMC가 열려서 이제 금리가 동결됐지만 뭐 파월 의장은 아직까지는 뭐 인하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고 네. 제일 이슈가 이제 이란 공격이잖아요. 이란 이제 관련해서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뭐 미국 증시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좀 내리지도 못하고 또 관세 협상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좀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이제 그 이란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습을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원유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한 3% 정도 올랐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뭐 더 얘기는 없어서 그런지 지금 원유 가격은 지금 거의 강보합입니다. 밀려버렸어요. 네네. 좀 많이 내려와서 유가는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거나 그 미국이 이제 이란 핵시설 세 곳 공습한 이후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또 향방이 좀 좌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현재 뭐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나 유가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시장은 이게 만약에 안 좋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이제 원유 공급의 20%가 막히니까 국제유가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 오르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유가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좀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그렇게 높게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근데 이제 이란도 뭔가 반격을 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봉쇄를 하더라도 이러면 이란 경제도 망가지거든요. 이란은 대부분 그 수출이 다 저기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그렇죠. 원유 네. 수출해서 벌기 때문에 이란한테도 압박이죠. 그래서 설사 봉쇄를 해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렇게 유가 오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 결과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네요. 근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유가 오르는데 또 관세가 협상 안 된다고 또 때려버리면 관세를 물가가 튀어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입지가 또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관세 인상을 좀 또 뒤로 미루지 않겠냐. 협상이 안 돼도 뭐 한두 달 또 유예하지 않겠냐. 시장 그렇게 또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가 상승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오히려 완화시키면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아주 크게 지금 뭐 악재로까지 해석은 안 하는데 다만 이제 이란 문제가 불확실하잖아요. 뭐 어떻게 결론 날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은 사실이지만 시장은 뭐 최악의 상태까지는 가겠냐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는 일단 좀 진정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 내로 뭔가 이란도 대응이 있겠죠. 네. 그걸 좀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 이제 금리 동결 배경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대체 언제쯤 가능해질지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 FOMC에서 뭐 사실 이제 연준 의장은 뚜렷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점도표라 그러죠. 이제 점을 딱 찍죠. 올해 네네. 연말까지 이 정도 금리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점도표 중간값이 3.875%거든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인하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25년에 연말까지 금리 인하 2번, 내년에 1번, 내후년에 1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인데 어쨌든 올해 2번 인하. 그럼 내후년까지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럼 내후년에 이제 그 중간값이 3.375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5%까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년까지. 네, 27년까지. 네. 근데 원래는 27년까지 5번 인하를 예상했어요. 기존에 지난 3월에는. 네, 네. 근데 내년에 2번 인하가 1번 인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시장이 왜 이게 FMC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덜하네 그랬는데도 증시가 나쁘지 않았던 게 올해 2번 인하하는 게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 때문에 올해 1번만 인하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올해 2번 인하 유지됐고 또 윌러 연준 의사가 갑자기 7월 금리 인하를 꺼낸 거예요. 7월에 7월 인하 예.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소수 의견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9월과 12월 예상하거든요. 근데 7월이면 3번 인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약간 근데 그래서 아마 연준 의장 자리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빨리 인하라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은 인하 쪽에 조금 무게를 싣는 사람이 네.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그죠. 나는 잘한다. 나는 금리 인하에 되게 관대하다. 약간 이런 이제 외신 보도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월 의장이 내년 아마 6월로 알고 있어요. 원래 임기가 임기가요. 끝내. 네. 그래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약간 지금 뭐 약간 쇼맨십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어쨌든 윌러 연준 의사의 발언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못 줬고 지금 시장에서는 2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파월 의장은 여전히 똑같은 얘기합니다. 데이터 보고 판단하겠다. 네. 거기서 뭐 크게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TSMC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안에 있는 공장에서 그 뭐죠? 그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걸 그동안 허용했었던 건데 네, 이거를 그죠. 이제 못하게 하겠다. 허가 바르다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지 일일이 하게 해줬다. 받아라. 일일이. 그러면 좀 어쨌든 이전보다 불편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삼성전자 주가도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중국을 규제하면서 반도체를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미국 반도체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만들기 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일이 미국 반도체 장비 수입할 때 중국에다 이제 중국 공장에 수입할 때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허가 받으면 3에서 9개월 걸린대요. 너무 오래 그래요. 걸리죠. 그래서 그 하나의 새로운 장비 할 때만 시간이 걸리는 건가 아니면 하나씩 받을 때마다 이제 네, 그렇게 네. 걸리니까 뭐 장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과 이제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저기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네.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해라.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네. 그래서 면제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 다행이었죠. 네. 근데 갑자기 이 면제 제도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뭐 협상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과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협상이 좀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좀 일부 있었고 네.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되면 우리나라 그 반도체 중국 공장이 첨단 공장은 아니에요. 좀 옛날 이제 구형 공장들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낸드 플래시. 네, 낸드도 있고 삼성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디램 공장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우시 타격을 안 공장. 받을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되게 불편하죠. 근데 첨단 공장은 한국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네. 영향이 아주 크지 않다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이런 이슈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선 중국 공장의 어떤 비중을 계속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서 힘을 빼서 좀 한국 쪽으로 계속 이전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거 자체가 비용이 들거든요 또. 그래서 일단 좀 불편한 이슈가 생겼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도 좀 빠졌거든요. 이제 반도체를 또 규제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뉴스지만 뭐 미국 내에서 이런 좀 중국 규제용으로 반도체를 계속 걸고 넘어져서 이 부분은 좀 삼성전자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코스피가 오늘 3,000포인트 잘 지켜냈습니다. 네. 네. 그 몇 거래일 만에 하락세인가요? 오늘 지금 이제 계속 사거리인가? 달리다가 네. 지금 이 연속해서 좀 상승하다 오늘 좀 밀리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 지금 2,600부터 좀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기간이니까 그 제가 보니까 6월 그 선거 끝나고 4일부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딱 한 번 빠졌어요. 네. 그 제 날짜를 보니까 6월 13일 날 빠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빠졌습니다. 아.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쨌든 그 동안 이제 조정 없이 왔는데 근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오전에 막 급락하는 거 아니냐 우려를 좀 했는데 주말부터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침에 급락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 그냥 주식을 그동안 못 사셨잖아요. 엄청 파셨는데 오늘 1조 5천억을 사버렸어요. 하루에. 아,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아버렸습니다. 대량 매도했고 네. 그동안 개인만 팔았는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오늘을 기회로 보신 것 같아요. 네. 좀 빠지니까 사자. 그래서 좋았고 오늘 좀 특히 강했던 건 아까 그 삼성은 좀 빠졌지만 네. 뭐 네이버라든가 네. 또 AI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쪽이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로 좀 성장하겠다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AI 관련주 중심으로 또 원전주 중심으로 오늘 국내 증시는 뭐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좀 선방했다. 네. 전쟁이 있었지만 네. 뭐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요, SK하고 아마존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원래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이 호주에 짓기로 했는데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좀 설득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좀 설득을 해서 예. 울산이 지금 거기가 바닷가도 근처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센터는 열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바닷가에 냉각수 있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네. 또 울산 주변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고객사가 될 수 있어요.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또 울산을 네. 거점 삼아서 아시아 진출하겠다. 네. 호주보다는 좀 이제 진출하기 용이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마 네. 정부 지원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울산에 지난주 금요일로 갔다 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최태원 회장과 같이 이제 뭐 선포식도 좀 하긴 했는데 여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는 100기가와트 정도로 29년까지 완공을 하는데 1기가와트까지 하겠대요. 규모를. 아. 이게 그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요. 네, 오픈 네. AI랑 이제 거기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네, 네.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손잡고 하는 그 프로젝트 있잖아요. 거기가 1.2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1기가와트급으로 그러니까 최대. 확장해서 해보겠다는 예. 거. 거의 굉장히 정부가 커요. 최대 예. AI 데이터 센터 맞습니다. 허브가 되겠네요. 네, 요게 그러면 1기가와트면 70조짜리예요. 네. 100메가와트가 이제 7조 정도 되니까 네.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기다 하는 게 이제 지방 분권 쪽에서도 좋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다 수도권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울산에 이렇게 놓게 되면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어서 여러모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이번 데이터 네. 센터 건설은 좀 상당히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이제 확정됐습니다. 네. 뭐 소비 쿠폰이 전 국민에게 액수는 좀 다르지만 지급이 네. 되기로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 추경 집행하게 되면 실제로 경기와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분석하고 일단 있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직접 우리가 돈 받았잖아요. 네. 2번 정도. 그때 자산 시장이 급등해 버렸고 네. 그때 이제 소비도 좀 살아나기 시작을 네.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비슷한 거죠. 직접 이제 돈 써라.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돈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예금에서 15조가 빠져나갔고요. 최근에 그 돈 중에 8조가 주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지금 오늘도 1조 5천억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은 지금 이걸 이용해서 돈보다는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좀 욕구가 자산 좀 가격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좀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춰. 대비를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금보다는 지금은 뭐 이런 돈 풀리면 주식이 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에 MSCI 선진지수 여기 관찰 대상국 포함될지 결정되니까 네. 보시고 그날 마이크론 실적하고 연준 의장 연설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라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